요즘에는 많은 전문가들의 노력으로 양자역학이 일종의 교양 학문이 된 느낌입니다만은, 처음 양자역학을 접했을 때 제가 느꼈던 그 난감함을 저는 아직도 잊지를 못합니다. 양자역학의 오랜 격언인 shut up and calculate, 즉 닥치고 계산하라는 말은 저한테 별 도움이 되지 못했고요. 거진 30년째 그 유명한 이중슬릿 실험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리학을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미 너무나도 친숙하실 양자역학의 태동기에 있었던 보어와 아인슈타인의 논쟁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전 물리학의 아버지 아이작 뉴턴은 그의 역학이론을 바탕으로 빛을 이해해 보려고 했습니다. 예를 들면 빛의 굴절은 경소도가 다른 두 경사면 사이에서 공의 궤적이 꺾이는 것으로 설명하려고 했다죠. 회절이나 간섭과 같은 보다 복잡한 광학 현상도 이 입자가 다른 물체와 일종의 상호작용으로 생기는 진동 같은 것으로 설명하려고 했었다고 합니다. 호이겐스 같은 학자들이 파동이론을 정리하고 발표를 했지만 이후로도 100여 년간 파동이론은 뉴턴이 제창했던 입자이론의 권위에 밀려서 빛을 보지 못했다고 하죠. 여기 보이시는 거는 그 유명한 이중슬릿 실험인데요. 이 실험은 토마스 영이 1801년에 처음 실시했다고 합니다. 빛을 파동으로 생각하면 입자이론보다 훨씬 단순하게 간섭이나 회절과 같은 복잡한 광학 현상을 설명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 두 슬릿에서 나온 빛이 서로 상쇄하면 이렇게 어두운 부분이 되고요. 서로 위상이 일치하면 보강이 일어나서 이렇게 밝게 되죠. 이것은 두 슬릿에서부터의 거리에 의해 자연스럽게 결정이 됩니다. 경로차라고 부르죠. 그는 자신의 실험 결과를 1803년에 영국 왕립학회에 보고하고 1804년에 이게 출판이 되는데요. 100년간 이어져온 뉴턴의 입자이론은 이를 통해 사실상 종말을 고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실험을 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이 하나 있는데요. 두 슬릿에서 출발하는 두 빛의 위상이 같아야 하잖아요. 그런데 태양과 같은 자연광은 말하자면 굉장히 지저분한 빛입니다. 이 결이 맞는 시간이나 거리가 매우 짧습니다. 그래서 토마스 영은 일단 앞에 작은 바늘구멍을 통과시켜서 빛을 제어를 합니다. 이렇게 하면 같은 위치에서 빛이 나오기 때문에 결맞음에 대한 시간은 여전히 해결이 안 되겠지만 적어도 같은 장소에서 나온 빛이 두 슬릿에서 출발하므로 공간적인 결맞음은 만족하게 됩니다. 영어로는 이제 코히어런트한 빛이 되는 거죠. 그런데 결이 아주 잘 맞는 빛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하나쯤 가지고 계실 겁니다. 바로 레이저죠. 여러분이 레이저 포인트로 이중 슬릿을 하시게 되면 이 앞에 만들어 놓은 바늘구멍은 필요가 없게 됩니다. 아무튼 이로써 빛이 파동인 것은 의심할 바 없는 사실로 확인이 되었습니다만은 도대체 뭐가 파동을 친다는 것일까요? 이 문제는 19세기에 들어서 실마리가 잡힙니다. 1800년부터 시작된 전기학과 자기학의 눈부신 발달이 막스웰에 의해 19세기 후반에 정점을 찍게 되죠. 그가 집대성한 전자기 법칙에 의하면 전기장과 자기장은 공간에서 서로를 견인하면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즉 전자기파의 존재가 이론적으로 예측이 되는데요. 이 파동의 속도가 다름 아닌 빛의 속도에 해당했습니다. 그리고 헤르츠가 실험을 통해서 전자기파의 존재를 확인하게 되죠. 빛은 우리 눈이 인식할 수 있는 파장을 가진 전자기파의 한 종류였던 것입니다. 물론 여전히 전기장과 자기장이 무슨 수로 아무것도 없는 공간에서 진동할 수 있는가, 뭔가 매질이 존재해야 하지 않는가라는 논쟁이 그 이후로도 수십 년간 진행은 됩니다. 하지만 20세기 시작과 함께 전혀 뜻밖의 사실들이 등장합니다. 플랑크가 뜨거운 물체에서 나는 빛의 특성을 설명하는 이론을 만들어냈죠. 흑체 복사 이론인데 여기에서 빛의 에너지는 특정 값의 정수배로 증가한다라는 가정을 쓰지 않으면 안 됐습니다. 1905년에 발표된 아인슈타인의 광전 효과 이론 역시 빛을 입자로 다루어야만 실험을 설명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관련된 내용은 제 첫 번째 영상에서도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당연히 파동이라고 여겨졌던 빛이 어떤 식으로든 입자일 수도 있는가라는 질문이 던져집니다. 참고로 이 당시에 후에 양자역학의 핵심 인물이 되는 닐스 보어 같은 학자도 아인슈타인의 입자설에 반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는 좀 더 파격적인 아이디어가 등장하죠. 파동인 줄 알았던 빛이 입자이기도 하지만
또 입자인 줄 알았던 전자도 파동일 수 있는 거 아닐까요? 네, 물질파의 개념이 등장을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재미있는 일화가 전해지는데요. 물질파의 개념을 처음 제안한 드브로이는 유명한 귀족 집안이었습니다. 그는 1924년에 자신의 박사학위 논문을 솔본노 대학에 제출하는데요. 그런데 심사위원들이 마음에 들지 않았든지 아인슈타인에게 자문을 구했는데요. 심사위원 중 한 명인 랑게빈이 아인슈타인에게 그의 학위 논문을 보냅니다. 그런데 아인슈타인은 1924년 12월 16일 랑게빈에게 그는 위대한 비밀의 베일 한 자락을 걷어올렸다라고 답장을 했다고 하죠. 사실 그는 이미 드브로이가 같은 해 9월에 발표했던 엉데 꽌따, 발음이 맞나 모르겠네요. 즉 파와 양자라는 3페이지짜리 논문에 깊은 관심을 보였었다고 하죠. 결국 드브로이는 학위만 받은 게 아니고요. 학위 논문으로 1929년에 노벨 물리학상까지 수상하게 됩니다. 전 여기서 궁금한 게 드브로이는 논문들을 다 불어로 써서 프랑스 저널에 발표했는데 아인슈타인은 그걸 어떻게 다 읽었을까? 이것은 전자를 가지고 이중슬릿을 실험한 결과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전자는 누구나 아는 것처럼 입자니까 스크린에 한 점씩 찍힙니다. 그런데 이 점들이 계속 모이다 보면 서서히 간섭무늬 패턴이 나타나죠. 이 속도를 조금 빨리 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쯤에서 당연히 의문이 드실 겁니다. 간섭 패턴은 두 슬릿을 통과한 빛이 서로 간섭을 해야만 생기는 건데 전자를 한 개씩 쏘면 그럼 이놈은 어떻게 간섭을 한다는 걸까? 자기 자신과 간섭을 한다는 걸까? 일단 두 개의 슬릿 중 도대체 어느 슬릿을 통과한다는 걸까? 하나는 위로 통과하고 그 다음 건 아래로 통과하고 그러는 걸까? 그러면 서로 다른 두 전자가 무슨 수로 시간을 두고 통과하는데 간섭을 할까? 뭐 등등. 그래서 실제로 전자가 어떻게 통과하는지 관찰을 하고 싶죠. 문제는 관찰이 시스템을 변화시킨다는 겁니다. 우리가 관찰한다는 것은 대상에서 나온 빛이 우리 눈에 들어와서 시각세포를 자극한다는 말이죠. 그런데 전자와 같은 작은 대상은 빛이 살짝만 건드려도 움직임의 변화가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전자가 슬릿을 통과하는 순간을 관찰하려고 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요. 전자가 어느 슬릿을 통과했는지 확인은 되는데 그리고 나면 스크린에 보이하는 간섭무늬는 더 이상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요. 이 현상이 우리가 실험을 잘못 설계해서가 아니라 자연이 원래 이렇다는 겁니다. 어떻게 실험을 하더라도 우리가 전자가 어느 슬릿을 통과했는지 알게 되면 전자는 입자처럼 행동해서 간섭무늬 같은 건 나타나지 않고요. 우리가 전자를 관찰하지 않고 자유롭게 슬릿을 통과하게 놔두면 전자는 슬그머니 자신의 파동으로서의 모습을 드러낸단 말이죠. 이게 이해가 되시나요? 제가 대학 1학년 때 선배한테 이 이야기를 처음 들었을 때가 아직도 생각납니다. 그 당시 당연히 잘 이해가 되지 않았었고 그 이후로도 이중슬릿 실험을 가끔씩 떠올려 보곤 합니다. 수학적으로는 훨씬 쉽게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것이 물리적 직관하고 반드시 연결이 되지 않을 수 있는 거죠. 나중에 제가 별도 영상에서 다루겠지만 이 부분에 생각보다 훨씬 깊은 이야기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이중슬릿 실험을 포함해서 특히 원자 구조와 원자 스펙트럼을 설명하기 위해서 양자역학은 매우 활발하게 연구가 되었고요. 마침내 1927년 제5차 솔베이 물리학회에서 정점을 맞이하게 되죠. 솔베이는 벨기에의 유명한 사업가였는데요. 탄산나트륨 제조 기술로 큰 돈을 벌고 이것으로 교육에 많은 투자를 합니다. 이 학회도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초청자로만 구성된 학회고요. 지금도 3년마다 개최되고 있습니다. 알고 계셨나요? 아무튼 이 회의에서 코펜하겐 대학의 닐스 보어와 하이젠베르크 그리고 괴팅겐 대학의 막스 보른 등이 주축이 돼서 혁명은 끝났으며 양자역학은 이제 그 근본적인 물리적, 이론적 전제 조건들이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 완결된 이론, closed theory라고 되어 있는데 완결된 이론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이들이 가진 양자역학에 대한 해석 방법이 이제 후에 코펜하겐 해석으로 불리우게 됩니다. 사실 이 코펜하겐 해석은 문서로 정의된 것도 아니고요. 사람마다 조금씩 의견도 다르고 심지어는 서로 반대되는 얘기도 서로 이제 코펜하겐 해석이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하는데요.
하이젠베르크와 닐스 보어조차 철학적 입장이 그 당시 전혀 달랐다고 하니까요. 아무튼 파고들면 좀 혼란해 보이지만 대강 우리가 현재 이해하는 양자역학 개념이 보통 부르는 코펜하겐 해석이라고 불리우는 해석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대표적으로 네 가지 관점을 정리를 해봤는데요. 일단 양자역학은 본질적으로 비결정론적이라는 것이고요. 양자이론은 주로 미시 세계를 다루지만 시스템이 커지면 기존의 고전역학과 일치하는 결과로 수렴한다는 대응 원리. 그리고 파동함수의 크기의 제곱이 그 대상이 특정 상태에 존재할 확률을 나타낸다고 하는 거. 그 다음에 하나의 대상이 두 가지 서로 배타적으로 보이는 속성들을 나타낼 수 있는데 이 둘이 동시에 나타나진 않는다는 상보성의 원리입니다. 하이젠베르크의 불확정성 원리는 이 상보성이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측정 한계를 표현한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분위기로 마무리될 줄 알았던 학회에서 한 사람이 깊은 실망감을 드러내며 반기를 들죠. 바로 아인슈타인입니다. 그는 양자역학이 많은 성과를 냈지만 여전히 자연의 본질에 도달하지 못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생각해보면 아인슈타인은 드브로이 물질파나 슈레딩거의 파동역학 등을 지지했고 본인 스스로도 광전역과 해석을 통해 빛의 입자설을 주장했는데 미묘한 지점이 아인슈타인은 이러한 양자역학의 많은 부분을 여전히 고전역학의 연장선에서 이해하려고 했고요. 슈레딩거 역시 마찬가지였다는 겁니다. 반대로 닐스 보어나 하이젠베르크는 행렬이라는 완전히 새로운 수학적 프레임을 도입했고 훨씬 추상적인 방법으로 양자역학에 접근했다고 하죠. 훗날 폰 노이만이 두 방법이 수학적으로 완전히 동일하다는 것을 밝히지만은 아무튼 두 진영이 가진 생각이 매우 달랐던 것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5차 솔베이 회의에서 닐스 보어, 하이젠베르크, 막스 보른 세 사람이 양자역학에 대해 선언한 것은 그 전까지 서로 치열한 논쟁을 벌인 끝에 합의가 되었기 때문인 것 같은데요. 근데 자신들의 합의가 끝이 아니었던 것이죠. 아인슈타인은 자신의 주특기인 게단켄 익스페리먼트, 즉 사고 실험을 가지고 보어의 상보성 개념을 깨뜨려 보려고 했습니다. 여러 사고 실험 중 유명한 문제 두 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5차 솔베이 회의에서 바로 제시되었던 문제 중 하나는 그 유명한 이중슬릿 문제입니다. 코펜하겐 해석에 따르면 광자 혹은 전자가 여기 S2로 표시된 이중슬릿을 지날 때 둘 사이의 간격이 충분히 작으면 이 입자는 마치 파동처럼 행동해서 결과가 누적되면 스크린에 간섭 무늬를 나타나게 되죠. 그런데 이 입자가 어느 구멍을 통과했는지 우리가 확인하려고 들면 대상은 입자로서의 속성만 보여주게 되고 스크린에는 아무리 결과가 누적되어도 간섭 무늬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관찰하는 순간 이 입자의 Y방향으로의 불확정성이 커지게 되기 때문이죠. 아인슈타인은 이런 불확정성 원리가 본질적인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고 다음과 같은 측정 방법을 고안합니다. 이중 슬릿 앞에 단일 슬릿 S1 하나가 설치되어 있는데요. 이를 대상 입자가 통과할 때 S1에 어떤 식으로든 작게나마 운동량을 전달하게 될 것입니다. 즉 S2의 아래 슬릿을 통과하게 되면 이 입자가 아래 방향으로 향한다는 거니까 S1을 위로 살짝 밀어 올리게 될 것이고요. 만약에 이 입자가 윗 슬릿을 통과하게 된다 그러면 방향을 위로 이제 올라가서 간다는 얘기니까 S1을 살짝 아래로 밀면서 통과할 것입니다. 이것은 운동량 보존 법칙에 의해서 성립이 되죠. 그런데 이런 입자와 S1의 상호작용은 이후에 입자의 움직임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겠죠. 측정을 위해 S1이 움직였더라도 다음 입자를 쏘기 전에 다시 원위치시키면 그만입니다. 그리고 S1을 통과한 입자가 S2를 통과하지 못하면 그냥 그 데이터는 버리면 되고요. 만약 이 측정이 성공을 한다면 우리는 입자에 대해서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고도 어느 슬릿을 통과했는지 알게 됩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우리는 S2에서 이 대상의 위치, 즉 어느 슬릿을 통과했는지에 대한 정보와 이 대상의 운동량, 즉 스크린의 어느 위치에 도달했는지에 대한 정보를 둘 다 정밀하게 알 수 있게 됩니다. 불확정성 원리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입증하게 되는 것이죠. 또한 이것은 이 대상의 입자로서의 성질, 즉 어느 하나의 슬릿을 통과하는 속성과 파동으로서의 성질, 즉 스크린에서의 간섭 무늬를 동시에 관찰하게 되고 상보성의 원리에도 위배됩니다.
시스템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면 간섭무늬는 사라지지 않아야겠죠. 이에 대해서 닐스 보어는 뭐라고 답했을까요? 닐스 보어는 앞에 S1도 불확정성 원리를 따라야 한다는 점을 환기시켰습니다. 즉 S1의 위치도 무한히 정확히 측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수직 방향의 운동량과 수직 방향의 위치 둘 다 불확정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인슈타인이 제안한 것처럼 S1을 가지고 측정하려면 S1이 처음에 가지고 있던 운동량의 불확정성은 우리가 측정하고자 하는 운동량의 불확정성보다는 훨씬 작아야겠죠. 그렇지 않으면 측정을 할 수가 없겠죠. 시그널이 노이즈에 묻혀버리니까요. 그런데 그러면 S1의 수직 방향의 위치의 불확정성은 커지게 됩니다. 이 불확정성은 대상의 S2를 지나서 스크린까지 가는 동안 어느 슬릿을 통과했느냐에 따라 발생하는 경로차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즉 동일한 스크린의 위치에서도 S1이 어느 위치였느냐에 따라서 보강 간섭이 일어날 수도 있고 상쇄 간섭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들이 누적된 결과는 밝지도 어둡지도 않은 어중간한 중간 밝기가 되겠죠. 이런 상황은 스크린 전체에서 발생하게 되므로 결국 스크린에서의 간섭 무늬는 사라지게 됩니다. 즉 우리가 입자로서의 속성을 확인하게 되면 파동으로서의 속성은 숨어버리는 것이죠. 다음 문제는 첫 번째 문제가 출제된 5차 솔베이 학회로부터 3년이 지난 1930년 제6차 솔베이 학회에서 아인슈타인이 야심차게 제시한 문제입니다. 이것은 아인슈타인의 빛상자라는 이름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아이디어는 뭐냐면은 여기 상자가 있죠. 이 상자 안에 광원과 셔터 그리고 셔터를 조절하는 시간을 측정하는 시계장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상자 전체는 저울에 매달려 있죠. 빛이 튀어나오는 순간을 셔터로 제어를 하면 우리는 이 상자에서 이 광자가 튀어나온 순간을 매우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고 실험이니까 기기의 정밀성에 대한 공학적 측면은 고민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상대론에 의하면 에너지와 질량은 등가죠. 만약 이 상자에서 광자가 하나 튀어나오면 그만큼 상자 전체의 질량은 감소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질량 감소는 저울로 측정이 가능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우리는 이 상자라는 시스템에서 에너지가 감소한 양과 그 순간의 시간을 둘 다 매우 정확히 측정 가능해야 할 것입니다. 근데 하이젠베르크의 불확정성에 따르면 시간과 에너지도 상부적인 관계에 있는 속성이죠. 즉 둘 다 정확히 측정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만약 아인슈타인의 논리가 맞다면 불확정성 원리는 틀리게 됩니다. 이 논리가 너무 날카로웠기 때문에 닐스 보어도 상당히 동요했었다죠. 학회에서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흥분해서 이 문제 이야기를 하면서 분명히 이럴 리가 없는데 만약 아인슈타인이 맞다면 물리학은 끝나는 거라고 이야기했었다고 합니다. 이날 학회장을 떠나는 두 사람의 모습이 카메라에 잡혔는데요. 아인슈타인의 미소와 닐스 보어의 초조한 모습이 대조적이죠. 근데 그렇게 하루가 지나고 결국 다음날 아침 보어는 해답을 들고 나타납니다. 여기서도 닐스 보어는 측정의 불확정성을 이야기합니다. 스프링 저울을 예로 들면서 무게를 달 때 상자의 위치에 대한 불확정성은 상자의 수직 운동량과 서로 상부적인 관계에 있죠. 즉 눈금을 정확하게 읽으려면 그만큼 상자의 수직 방향으로의 운동량 불확정성이 커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울이 어느 정도 멈춰야 측정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 상자의 수직 방향의 운동량 불확정성은 애초에 무게 감소로 인해 이동하면서 생긴 운동량의 변화량보다는 훨씬 작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운동량 변화량은 질량 변화량 델타 m의 중력 상수 g, 그다음에 이동 시간 t를 곱한 만큼 되겠죠?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있습니다. 아인슈타인의 일방상대론에 의하면요. 중력장에서 시간은 천천히 흘러갑니다. 만약 중력과 속도가 상수라면 높이에 따라 시간이 얼마나 느려지는지 공식으로 구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높이에 따른 불확실성은 곧 측정 시간의 불확실성이 됩니다. 즉 정확히 언제 광자가 상자를 떠났는지 정확하게 측정하는 것과 이때 줄어든 에너지, 즉 질량을 정확하게 측정하는 것은 동시에 할 수가 없습니다. 재밌는 건 아인슈타인이 낸 이 문제의 해답을 닐스 보어는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론에서 찾아냈다는 것이죠. 이후로 아인슈타인은 불확정성의 원리나 상부성에 대해서는 문제를 삼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같은 해 9월에 아인슈타인은 하이젠베르크와 슈레딩거를 노벨상 후보로 추천을 합니다. 추천사에는 이 이론, 즉 양자역학이죠. 이 이론이 의심할 여지 없이 궁극적인 진리의 일부를 담고 있다고 확신한다 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닐스 보어와 아인슈타인은 격렬한 논쟁 중에도 서로를 존중했고 이후로도 늘 좋은 동료이자 친구로 지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아인슈타인이 양자역학의 코펜하겐 해석에 완전히 동의한 것은 아니고요. 전장이 이제 불확정성에서 비국소성, 즉 non-locality로 옮겨가기 시작했죠. 이에 대해서는 더 많은 흥미로운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빛은 그래서 뭘까요? 괴델 레셔 바하라는 책으로 유명한 미국의 과학자이자 철학자 더글라스 헙스테터는 이런 글을 남겼네요. 읽는 방법은 여러분이 정하십시오. 오늘은 양자역학의 코펜하겐 해석을 둘러싼 닐스 보어와 아인슈타인의 논쟁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